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CPS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2020년 대비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편에 교재 두 권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이론서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입니다. 나눔 CPS에서 출간된 청소년 상담사 2급 이론서는 두 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교시가 필수 과목이고 2교시가 선택 과목 두 과목인데 선택 과목 네 과목 중에서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 이 두 가지가 선택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나머지 상담 두 가지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 두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시험 문제가 집단 상담의 경우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이고 가족 상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이 가족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쉬울 때는 정말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 두 가지를 선택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은 문제편 한 권, 해설편 한 권에서 모두 두 권입니다. 2014년부터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도에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2014년, 15년, 16년에 시험이 두 번 있었습니다. 17년, 18년, 19년 모두 7회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 두 과목에 대해서만 기출 문제가 들어있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두 권의 교재 외에 나중에 출간될 예정인 교재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실전 문제집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시험 대비, 2급 시험 대비 실전 문제집, 실전 문제집도 마찬가지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한 권으로 많이 출간이 됩니다. 문제 회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면접 교재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청소년 상담사 2019년 대비 면접 교재는 나와 있습니다. 인강도 업로드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전에 필기시험을 합격해 놓으셨다가 면접시험 한번 잘 안 되시고 필기시험 면제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면접 강의를 지금부터 열심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대비 면접 강의는 2019년대에 나왔던 것들이 약간 업데이트 된다. 특히 사례 같은 경우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상담사 2급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자, 시험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했을 때 자, 8월 24일부터 8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는 10월 5일부터 10월 6일 단 이틀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원서 접수 환불 마감 후에 환불자로 인해서 발생한 수험자의 수용 인원, 빈자리를 하는데요. 빈자리 범위 내에서 2일간 추가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선착순 마감이 되겠죠. 자, 수용 인원 범위 각 시험장별 환불된 인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특별 추가 접수는 취소, 환불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수 바란다고 공고문에 되어 있습니다.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8월 24일, 8월 28일 이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 추가 기간인 10월 5일과 10월 6일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빨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행일은 중요하죠. 10월 10날이고 합격 예정자 발표는 11월 1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은 토요일 날 본다는 것 알고 계시죠? 면접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은 일시, 장소, 선착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 장소가 이 면접시험 원서 접수 때 뜨는데 거기에
수용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접 시험을 볼 수 있는 수험생의 한정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벗어나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선택해서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11월 11일 날 합격 예정자가 발표되면 바로 면접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면접 시험일은 12월 14일, 12월 19일인데요. 되게 이제 주말에 이 면접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월 말 30날 수요일에 면접 시험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필기 합격했고 면접 시험 합격했으니 이제 연수만 받으면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전회차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필기시험 면제자가 있잖아요. 그 면제자분들은 이 면접시험만 보기 때문에 면접시험 접수 일정에 맞추어서 면접시험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 과목과 시험 방법입니다. 먼저 필기 과목을 보시죠. 필기 과목은 6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 4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2개입니다. 필수 과목 4과목, 선택 과목이 2과목인데 저희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여기 있는 집단 상담과 여기 있는 가족 상담 2과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로 상담은 이제 직업 상담과 연관성이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업 상담, 이것은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랄까 아니면 교재랄까 그게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출간된 교재들로 본다면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에 이 전공 교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과목을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론서와 기출문집에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4과목이 있는데 이 4과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심리 측정 및 평가의 활용, 이상 심리입니다. 만만치 않은 과목들입니다. 이 필수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2가지가 바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와 심리 측정 및 평가의 활용입니다. 이 2과목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뒤에 합격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2019년 시험에서 합격률이 40%대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합격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담 연구방법론의 기초가 합격률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이번에 상담 연구방법론의 기초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와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 2가지 과목에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시험에서 이상 심리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상 심리가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상 심리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 출제위원들은 되게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한 과목이 어려우면 다른 과목은 쉽게 이렇게 내는 것이 크로스 체킹입니다. 체킹의 의미예요. 모든 과목이 다 어렵게 나와버리면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한 과목이 좀 어려우면 다른 한 과목은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기는 과목당 25문항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자, 필기 과목이 4과목, 선택 과목이 2과목이기 때문에 모두 6과목이고요. 각 과목당 25문항이기 때문에 모두 15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이 면접은 나중에 제가 면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면접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면접 시험의 평가 항목, 평정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이 5가지거든요. 5가지인데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이나 정신 자세,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수련의 정도입니다. 사례의 예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면접관들이 거기에 대한 사례 질문을 하거든요. 바로 그걸 가지고 2번을 측정하게 됩니다. A. 품행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인데요.
여기에서 1번과 2번을 주로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상담사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이 3분이 있고 대개 2명의 수험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1로 보는 게 아니라 3대2로 측정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많은 시간 동안 면접을 하진 않아요. 대개 한 조당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평정 항목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겠지만 5가지 요소를 다 보겠지만 주로 보는 게 1번과 2번에서 많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을 보시죠. 자, 시험 시간은 과목당 25분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교시 필수 과목 4과목입니다.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거고요. 2교시가 선택 과목 2과목입니다. 자, 입시 시간은 9시까지고요.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이루어지고 끝나는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편의를 제공해서 1.5배의 추가 시간을 1.5배 시간을 이제 할당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 시험은 1조당 10분에서 20분 내외라 그랬죠. 대개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위원들이 추가 질문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1조당 2명이 들어갔을 때가 1조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15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100분 주죠. 100문제니까요. 100문제 100분, 50문제 5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 또는 합격 예정자 결정 기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하면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과목 40점 이상, 이게 과락이라 합니다.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40점 미만일 때, 개수로 한다면 10개, 정답수 10개 미만일 때 우리가 과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5문제의 40%, 그게 바로 10문제거든요. 그 10문제 미만을 정답을 맞췄을 때는 과락이 되는 겁니다. 25문제에서 9개를 맞췄다. 과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과락으로 불합격되는 것은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단 한 과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답안지를 밀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도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답안지, OCR 용지, 컴퓨터 수동 사인 패널 마킹할 때 밀려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응시 자격 제출 서류 기관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접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일 때는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류 심사 불합격자는 필기,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이 대목입니다.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뒤에 하거든요. 그래서 자,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됐어요.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인데 이때 이제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서류가 들어가서 응시 자격에 대한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응시 자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모든 시험의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산업인력공단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청소년 상담사 2급은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석사, 박사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사다. 그러면 2급 자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학과의 박사급 이상은 1급, 석사급은 2급, 학사는 바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은 교재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학점은행제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미심쩍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관련 학과가 됐는지 내가 인정되는 학과인지가 또 미심쩍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상담사 전문 자격팀에 꼭 물어보시고 응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라고 하는 거죠. 응시 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자,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면접위원이 3분이 계시는데, 자, 3명의 면접위원의 평정한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평균 15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김, 이, 박 면접위원이 있다. 근데 면접위원 한 분이 평정한 합계가 5평정 항목이 있었잖아요. 합계가 15점이 나오고 15점 이상, 이분도 15점 이상, 이분도 15점 이상을 줬을 때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면접위원의 과반수면 2명이거든요.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 점수가 15점 이상이 되더라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점이라는 것은 상중하에서 하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 숙련 정도가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네. 그래서 3분 중에 2명이 1점을 줬어요. 그러면 다른 점수가 다 높아도 15점 이상이 돼도 그 수험생은 불합격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필기시험과 달리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면접시험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접시험은 따로 블라인드로 보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상관없이 면접시험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합격률을 잠깐 보겠습니다. 합격률을 보면 2014년부터 쭉 나와 있죠. 가장 최근의 것이 2019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0%대가 나왔다. 42.85%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합격률이에요. 보시면 16%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2014년도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25, 33, 30, 26, 50이잖아요. 2018년도는 더 쉬웠네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풀 필요 없어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풀 필요 없고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합격률이 높았던 해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률이 낮았던 해로 순서대로 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나왔던 문제부터 스타트해서 어렵게 나온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쉬웠던 게 2018년도잖아요. 2018 슬래시로 구분할게요. 그 다음에 2019, 그 다음에 33.80, 2016년 14회, 그 다음에 30%죠. 2016년 15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15회 30%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17년이 26.78, 2015년이 25.57인데 비슷비슷하죠? 2015년, 마지막에 2014년이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풀면 도움이 될 거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풀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진도도 잘 나가고 공부의 흥미도 소실되지 않고 좋습니다. 자, 면접 합격률을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80%대에서 90% 나오죠. 그러니까 10명이 보면 기본적으로 8명 이상은 합격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두 명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한 준비도 아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합격률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라든지 심리 측정 및 평가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합격률이 곤두박질칩니다. 이 두 가지의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상심리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상심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정신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오면 그 문제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 잘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 지엽적인 부분들은 기출문제에서 25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놓치지 않도록 이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합격 전략으로 들어가죠.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궁금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2016년도 후반기에 나왔던 아까 그 10 앞으로 넘기면 여기 15회가 있잖아요. 2016년 15회 때 이례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번 시험에 출제평을 내놨어요. 그게 하나의 척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출제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제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제할 때 강조점은 뭐였습니다. 라고 다 있어요. 과목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실에 그게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잘 읽어보고 여기에 맞추어서 과목별로 학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또 하나는요. 2017년부터 적용된 산업인력공단의 출제 영역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앞에 부속물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앞에 부속물 뒷부분에 과목별로 쭉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출제 영역이 일종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론서가 그 목차에 좀 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영역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되 각 과목에서 알아둬야 될 개념들 철저하게 정리하고 사례 문제로 응용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뭐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그 다음에 이상 심리,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그 다음에 가족 상담, 무려 5개 과목에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요. 따라서 개념만 정리하면 안 돼요. 이론적인 부분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을 사례로 적용하는 노력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 정리와 여기에 대한 사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론 학습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출을 반드시 보실 거잖아요. 거기에서 사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시험 문제는 기존에 출제된 많은 문제 풀에서 선별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를 약간 수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유사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대개는 약간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과목이 많아요. 안에 있는 내용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고 한 번 보는데 3개월이 아니라 2번 보는데 3개월인 거예요. 이론 학습 없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회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먼저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론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게 복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분 이내에 복습하는 게 효과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복습을 하는 자체가 2회독이 되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복습을 해주면 2회독이 바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실천을 해야 되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론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월 10날이 시험 날이면 이론에다가 문제풀이에다가 최종 모의고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순서대로 간다면 못해도 4월 정도에는 스타트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론 내용에 최적화된 전공 교재가 있어요.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심리학인데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전공학과 수험생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교육학, 그 다음에 상담학, 심리학 이러한 전공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뭐 교육학의 저기 구석에 있는 심리학의 저기 구석에 있는 그러한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고 좀 이렇게 공통 영역이 있잖아요. 상담학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복지학이나 이런 공통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건 조금 이제 좀 수월해져서 수험생들이 이거 좀 할만하다 문제 풀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때는 또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기출문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한 수험생들이 유리했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자, 만약에 그러면 아동학이나 복지학이나 이런 수험생들은 좀 힘들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용어를 접할 때도 힘들 거고요. 여기 나눔 CPS의 수험서에는 여러 전공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 기출문제 분석하면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론학습에는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또한 2, 3개월인데 3개월 정도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풀이는 기출 플러스 실전 예상이에요. 기출 플러스 실전 예상 문제까지 포함해서 3개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를 풀더라도 기출문제 유형과 비슷한 이걸 기출동형이라 하잖아요. 기출동형의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이제 문제집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집을 낼 때 기출동형의 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각 과목당 25문제 모두 150문제인데 문제풀이 연습할 때는 한 3회분 정도 450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이론학습 검증을 위해서 OX 문제와 같은 유형의 연습도 필요한데 OX 문제를 별도로 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출문제나 실전 문제에서 지문 하나하나가 OX인 거예요.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4개가 X고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러면 하나가 X고 나머지 4개는 O가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예상 문제로 연습이 끝나면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1회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우리 나눔 CPS에서는 시험 보기 전에 한 3주 전, 4주 전에 온라인 모의고사 1회분을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적어도 1회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실제 시간에 맞춰서 컴퓨터 용지에 직접 마킹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모의고사는 온라인 화면에서 인터넷 화면에서 이렇게 찍는 거죠. 마우스로 찍는 것인데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좋은 애익 연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OCR 용지를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시기는 실제 시험일 1, 2주 정도가 좋은데 1주보다는 2주가 좋아요. 왜? 틀린 문제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걸 너무 빨리 해도 너무 늦게 해도 좀 그러니 2주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최종 모의고사 후에 실제 시험에서 남은 시간은 최종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또 예상 문제에서 틀린 문제, 또 기출 문제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 문제들의 틀림 유형은 또 틀릴 수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주의할 사항은 이론학습을 통한 정리를 할 때는 암기식보다는 이해 위주가 좋아요. 물론 암기법, 암기 문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학습에 도움이 되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암기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영역도 정말 넓고 과목도 많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학습을 좀 이렇게 지향점을 잡으시는 게 좋고 문제풀이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론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제 문제 유형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난이도가 잘 출제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풀이 난이도도 잘 조절되어 있는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죠.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의 최적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반복 학습이 중요한데요. 복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론이나 문제풀이 등 모든 학습은 2번 이상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동영상 보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는 자가학습으로 복습을 하고 그러면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자, 예습보다는 복습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복습을 강조하는 것은 이론이고요. 이론 학습은 복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습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의 경우 예습이 좀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론적인 부분들을 80%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요.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25개 문제에서 20개가 틀리더라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인강을 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틀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를 다시 재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연습은 예습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집이 깨끗합니다. 바로 인강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만큼은 먼저 많이 틀리더라도 예습을 해야 돼요.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학습하고 나서 문제 푼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매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습은 이론학습에서 중요성이 있고 문제풀이 연습은 예습의 중요성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습은 관련된 과목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그 다음에 선택과목, 2과목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관련된 과목을 연계하여 진행하면 진도도 잘 나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서 시험에 도움이 되거든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이 가족 상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앞에가 다 상담이에요. 상담 이론과 실제하고 집단 상담은 정말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류 분석적 상담이다 그러면 교류 분석적 집단 상담 이론이 나와 있어요. 집단 상담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잘 해두면 집단 상담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고 여기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이 두 과목에서 고득점을 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은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상담. 가족 상담은 여기에서 상담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지만 가족 상담 나름대로의 또 가족 상담 이론이 있어요. 구조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다세대 가족 치료, 전략적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은 여기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가족 상담은 별개로 보실 수도 있는데 가족 상담은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상담을 좀 앞에 포진해서 이 상담 이론과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 활용하고 이상 심리하고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각자 따로따로예요. 각자 따로따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 심리를 앞에 하고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을 뒤로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상담 연구 방법론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상 심리를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예요. 이게 뭐 쉽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어렵게 나오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것을 미리 하는 것보다는 뒤에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힘들어하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흥미가 있고 약간 쉽게 나오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려운 것을 하시는 것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쭉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좋거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심리검사도 많이 해봤고 심리 측정 및 평가 활용에 자신이 있어. 그럼 먼저 하는 거예요. 아, 나는 DSM-5에 대한 이상심리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먼저 할래. 그럼 그걸 먼저 하면 돼요. 아, 나는 통계적인 부분에 강해. 그래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나는 이것이 더 재밌다. 이것을 더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기출문제 보면은 많은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을 앞에 포진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뒷부분은 개인차가 있어요. 그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먼저 할 건가를 결정하시면 돼요. 결정적인 것은 앞에 있는 두 개예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와 집단 상담은 가장 먼저 하세요.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을 상담의 내용이니까 뒤에 세 번째로 까시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학습은 이론 문제풀이, 기출문제, 예상문제, 최종 모의고사, 점검의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학습을 할 때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예상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를 한다. 이런 순서예요. 이런 순서인데 이것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동시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를 가장 먼저 했잖아요. 이론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들어간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 많은 상담 이론 정리한 게 망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상담 이론과 실제, 청소년 뺄게요. 상담 이론과 실제의 이론을 했습니다. 실제 이론을 봤다. 자, 인강 듣고 그 다음에 복습까지 해줬어요. 그럼 두 번 봤죠? 바로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 가는 거죠. 자, 기출문제는 제가 앞에서 적어드렸잖아요. 합격률이 높았을
높았을 때부터 합격률이 낮았을 때까지 순서대로 합격률 그 높고 낮음의 순서대로 앞에서 적었던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담 이론과 실제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문제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났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게 1번, 2번은요. 집단 상담을 해야 돼요. 집단 상담의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순서에 입각해서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시 진행이에요. 자, 여기까지 끝났죠. 그러면 정말 자신감이 붙겠죠. 여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실전 예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보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실전 예상 여기까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3개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개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0날이 시험이잖아요. 10월 10날이 시험이기 때문에 최종 모의고사는 9월 말 정도에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실전 예상은 늦어도 9월 말까지 끝내야 돼요. 9월 말까지 종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초에 최종 모의고사 보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권면하는 쪽에 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동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획이 만약에 잘 안 세워져 있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나중에 저기 마지막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담연구방법론에 기초라고 했을 때 그거 보지도 못하고 막바로 요것만 풀고 또는 기출문제 풀고 시험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80% 정도의 이론 학습을 좀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80%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나 지금 뭐 인강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복습했으니까 그러면 80%가 된 거예요. 자, 이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의 경향을 파악하고 예상 문제로 실력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1, 2주 전에는 최종 모의고사로 실력을 테스트하라 그랬습니다.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대개 한 달 전에 온라인 모의고사를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시중에는 청소년 상담사 2급과 관련된 교재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있어요. 물론 훌륭한 교재, 훌륭한 강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선택하다 보면 비용 낭비,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 교재, 어느 인강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걸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하시죠. 일반적으로 동영상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양한 강의 컨텐츠 잘 살펴보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학습의 마지막 방점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목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순서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 입각해서. 그 다음에 커리는 이론과 기출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풀고 시험장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번 해에 면접 시험까지 잘 통과하시고 내년에 함께 모여서 합격생들이 연수를 받고 그 연수 후에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2021년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